뭐 내년 초까지만 놓고 봐도 반도체 저는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은 사야 될 이유만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하반기에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다. 연내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입니다.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내일은 또 어떤 증시가 펼쳐질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 제 옆에 딱 앉혀놓고 물어볼게요. 증시연구소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늘 폰팅만 하다가 얼굴을 처음 보게 되네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여러분 우리 한지영 연구원 전화 목소리로만 만나다가 보라에 등장했어요. 어서 보라 켜야겠죠? 한지영 연구원님 지금 막 문자 엄청 올 거예요. 질문도 들어오고. 네. 여기 처음이시죠, 그렇죠. SBS? 처음이죠. 제가 언제 불러주시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불러주시네요. 네. 아이고 이 양반 좀 봐. 이 출격 대기하고 계셨다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할 텐데 반도체 더 올라갈까요?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주도주는 계속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 가는 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내년 초까지만 놓고 봐도 반도체 저는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은 사야 될 이유만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문제인데 네. 시간이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쵸. 너무 오래 걸리면은 네. 힘들거든요. 작년에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그쵸.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올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뭐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8만 원대 넘어가면은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물리셨던 분들이 네. 이제 내릴 거다. 이런 매물대랑 싸움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매물대만 8만 원대에서 한번 잘 극복해낸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들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는 뭐 주가가 더 좋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다 보고, 또 엔비디아발 AI가 묻으면서 전체적으로 네. 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적인 주가 되돌림은 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이 시점에서 하이닉스 내가 공격적으로 비중 실어서 사겠다, 이 전략은 조금은 철회하는 게 맞고, 밀릴 때마다 사서 평단가 관리하면서 모아가자, 이게 더 하이닉스를 대응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와 관련된 건 요만큼 일단 맛보기로 알려드리고 미국장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유동성이 어쨌든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어때요? 그 유동성 줄어든다라는 우려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증액을 하다 보니까 미 재무부도 국채 발행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이제 보통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그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좀 신호와 우려를 자극할 법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여기서 더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 연말까지만 놓고 봐도 연준의 연내 금리나 기대감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좀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보다는 하락을 좀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네. 인하 기대감을 두고는 네. 의견들이 굉장히 그쵸. 엇갈리는데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나의 전망을 철회한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지영 연구원이 미국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뭐예요? 저는 일단은 12월 달에 빠르면은 12월 FOMC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가지 정도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실업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구간에서 항상
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3.7%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4월달 CPI 기준으로 4.9%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연말로 가면은 이 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연말에 실업률 전망치를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4.5% 정도 나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3%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둘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되잖아요. 이게 금리 인하의 명분을 제공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랑 미국의 물가랑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이고 연준의 그 미국의 4월 그 CPI가 4.9%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역전 추세가 계속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연내 금리를 계속 11월까지 동결을 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5.25로 유지하고, 또 미국의 CPI 제가 봤을 때 연말로 가면 3%대 초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둘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 계속 된다라는 거. 이건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세게 인상했던 배경을 보면은 경기가 뭐 너무 뜨거워지거나 과열이 돼서 인상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거 잡으려고 인상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 내릴 때도 동일한 논리로 내리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 논리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빠르면은 12월 FOMC 때, 정말 늦어도 내년 3월 FOMC 때는 충분히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네. 게 미국 고용 지표 때문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물가를 정말 굉장히 달궜던 그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미국 고용 지표를 볼 때 고용을 좀 쟁여두는 그 허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사람 구할 때 네. 워낙 고생들을 해서 안 필요한 사람까지 구인을 내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인들도 일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봐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기업들도 여전히 구인 수요가 많다라는 것들도 놓고 봤을 때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고용 지표는 가장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놓고 보면은 고용은 아마 지금 시점이 피크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고용 지표도 뒤로 갈수록 뭐 7, 8, 9 이렇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내려가는, 그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 플러스 연말까지 시장 경로를 놓고 봐도 증시 분위기는 좋을 거다. 이런 좀 결론들을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지표는 도미노의 네. 제일 뒷줄에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뉴욕 증시가 5월에 괜찮았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그렇죠. 탑승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탑승 못하신 분들은 속상할 것 같고, 저희도 3월부터 AI 얘기하면서 요거 심상치 않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뭐 180%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요, 올해? 일단은 연초 이후로 180% 정도 올랐고, 네.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의 미국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올해 이익 전망치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40배가 넘어갈 정도로 역사적인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은 엔비디아가 과연 AI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당분간 조금 몇 개월간은 그거랑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베이비 버블이다, 막 이제 버블의 초입 단계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달리 생각해 보면은 버블이 이제 시작하는 거면 앞으로 먹을 만한 룸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버블, 내 주식에 버블 끼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봐도 네. 저는 엔비디아 그 계속 성장성이나 주가 상승 잠재력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내에서도 의견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중간중간 한번 흔들림 되돌림 과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면 엔비디아가 밀릴 때 약간씩 투자를 좀 늘려가는 요런 방식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들이 조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엔비디아의 쪽 그 주식 하나의 몰빵에 들어가는 게 좀 자신이 없다, 좀 리스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포함된 ETF 쪽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AI 쪽들 관련된 ETF 네. 이쪽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ETF 내에서도 그 레버리지 ETF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은 엔비디아를 둘러싼 투자 전략 좀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유망하다고 네. 보시는 쪽인데 진짜 재밌는 게요. 여러분 AI 관련된 그 ETF 뉴욕에서 요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 가운데 엔비디아가 빠져 있는 상품이 상반기까지 되게 많았다는 거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쭉쭉 올라갈 때 내 거는 AI 관련된데 투자하는 ETF라는데 수익률 왜 이러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월가에서도 잘 몰랐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제 AI 쪽이 아직 버블이고 되게 과열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도,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아직 그 AI 언니, AI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어떻게 머글룸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한정연구원이 AI 아저씨 한번 해볼까요? 그 앵커님도 같이 이제 AI 언니로 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아저씨랑 언니. 네. 그래요. 제가 언니니까 괜찮네. 네. 아저씨랑 언니. 그럼 한번 볼게요. AI의 전망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을 두고도 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난 다 팔았어. 대표적으로 돈나무 언니. 그렇죠. 자기가 다 팔고 나서 이쪽은 전망이 과도하다 이렇게 악담을 하는 쪽도 있고요. 난 더 간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 하반기에 뉴욕 증시에서 계속 투자를 늘려가겠다. 서학개미들에게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아마도 그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서학개미 분들 한번 그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반도체주, 미국 반도체주들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엔비디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고 있는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뭐 단기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대신에 막 곧버스나 인버스 쪽으로 미국 증시 서학 증시, 그 미국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통계상으로만 놓고 봐도 그 2000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모두 상반기 수익률과 하반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상반기 때 수익률이 높으면 하반기 때도 수익률 좋았어요. 네, 이거는 주가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좀 그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중간중간 아마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야 올해도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나 먹고 나올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뉴욕에서도 엔비디아에 공매도 엄청 걸려 있어. 그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괜찮을까요? 그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치고 싶은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게 공매도가 무조건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게 2차 전지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올해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까지 공매도 잔고 급증했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공매도나 뭐 대차 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자금, 대차 잔고 자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지언정 이게 기존에 올라왔던 추세를 확 꺾어버리는 이벤트는 아닐 거다. 그 재료는 아닐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2차 전지는 쇼 커버링 해야 돼서 좀 그쵸.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여하간
그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 이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 개인에게 냉정하게 묻게 되는 게 또 증시입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국내 증시로 와볼게요. 네. 저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하나 걱정되는 게 지난달에 국내 증시에서 유입됐던 자금의 흐름을 보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종전 대비해서 네. 자금이 그 증시에서 종전하고 대비해서는 많이 안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거래 대금 같은 네, 경우도 좀 어때요? 그거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그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탈한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죠. 한국 증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그야말로 주포 수급을 그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수급 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잖아요. 네. 연초 이후로 거의 대략 코스피에서만 1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한국 증시 사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연초 이후에 그렇게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대한 지분율이 이제 31% 넘었어요. 근데 과거에 뭐 5년이나 10년, 3년 평균으로 지분율 계산해 보면은 최소 33.5% 정도는 채워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채울 룸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010년도나 2016년도 강세장 때 우리나라 차화정 강세장 그리고 반도체 강세장 때 보면은 항상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그 강세장이 펼쳤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 저는 이번에도 좀 맞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때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디 이 전망이 네. 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그러면 반도체가 요즘에 잘 나간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공매도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로 걸려 있다. 이것도 사실인데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요거 반도체주 괜찮겠습니까? 그 대차 잔고가 네. 공매도 대기 자금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대차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차 잔고가 항상 공매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 대차 잔고는 ETF 물량을 설정할 때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ETF를 만들 때 장중에서 사서 그 장중에 실제 삼성전자 물량을 사서 만드는 비용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 있는 거 빌려서 하는 게 더 싸요. 네. 그렇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 보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 그 대차 잔고가 대략 코스피가 80조에서 11조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늘어났다라는 거 뭐 걱정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비관적인 전망 때문만은 아닐 거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고 1년 만에 정말 2,600선을 돌파해서 환호성을 지른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2,600에 또 만족할 수 없잖아요. 더 가고 그렇죠. 싶은데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숨고르기 하고 네. 있다가 쭈루룩 또 미끄럼 타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이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지르셔야죠. 네. 위로? 네. 그 2,600 지금 내려올 때도 힘들었고 지금 올라올 때도 2,600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난 2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저도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 올해 저는 다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연내 코스피가 2,600 넘어서 3,000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도 솔솔 자라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3,00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800 이상은 충분히 여기서 지금 레벨에서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 정도는 더 네. 본다고 했던 한지영 연구원의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휴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